안녕하십니까 도병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상급 대비 필기시험 준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소년 상급의 첫 번째 과목인 발달이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재 위치는 챕터 2 24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교재 찾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발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깊이 얘기를 했고요. 이제 발달에서 이제 인간, 우리죠. 우리 인간에 대한 발달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1절에 보면 인간 발달입니다. 자, 인간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역시 생명체로서의 어떤 특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생물학적인 발달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인간 발달 나오고 큰 1번에 보면 인간 발달의 시작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나오려면 그야말로 이제 수정이 되어서 그야말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우리가 그 정자 하나가 난자와 만나서 수정이 되는 것부터 우리 인간의 생명은 이제 탄생이 되는 건데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난자 1억 개 중에서 정자 1억 개 중에서 한 개의 정자가 하나의 난자를 만나서 수정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그걸 설명해 놓은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양가로 2번에 보면 난자 내에서 정핵과 난핵의 융합이 일어나 하나의 완전한 핵이 되는데 이때 우리는 46개의 염색체를 생성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허르드티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전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유전을 갖다가 우리가 또 어떻게 설명하느냐. 바로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염색체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보들, 보통 유전자에서 전달되는 그러한 정보가 다음 세대에게 또는 수정란에 전달되는 과정을 우리는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성의 결정이 있는데요. 성은 결정 어떻게 되냐. 태아의 성은 성염색체로부터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자에게는 우리가 23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그 중에 22개는 체염색체라 그러고요. 한 개를 보통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X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성염색체입니다. 그래서 22개의 체염색체와 한 개의 성염색체, 여성의 경우에는 X 염색체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X 또는 Y 염색체를 가짐으로 해서 각자 23개씩 염색체가 만나서 46개의 염색체가 수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이 되고 나면 우리는 큰 번호 2번에서 보는 것 같이 태내기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수태로부터 마지막 딜리버리, 출산까지의 우리 그 과정을 태내기라고 합니다. 이 태내기와 관련된 내용도 시험에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중요점을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내기는 사실 배종기라든가 배학이라든가 마지막에 태학이 이렇게 크게 나누기도 하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하게 되면 배종기 앞부분에 착상기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그 수정란의 어떤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자궁 속으로 이렇게 정자가 수정된 것이 자궁 쪽으로 옮겨져 나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착상기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착상기는 일반적으로 배종기와 같이 설명하기 때문에 배종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자, 배종기라고 하는 것은 그 책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하는 2주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배종기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배종기는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열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 영양배업으로 불리는 외세포 덩어리는 자궁벽에 정착하여 태아를 보호하고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조직으로 발달된다라고 해서 영양배업이라고 하는 개념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게 되면 양가로 6번 이러한 착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데는 약 일주일이 걸리고 착상과 동시에 배종기는 끝난다. 그러니까 배종기의 끝은 바로 착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끝난다. 그래서 배종기에서 가장 또 중요한 단어는 또 영양배업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이러한 배종기 때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한다. 이런 내용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가로 3번에 보면 배아기입니다. 자, 이때 배아기는 착상으로부터 약 8주까지의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양가로 2번에 보면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하여 어머니와 의존적인 관계를 행사하고, 거기 한번 줄 한번 꺼놓으실래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바로 이 배아기 때는 어머니와의 의존적인 관계 형성을 하게 되는데, 물리적으로는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관계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보게 되면 4주경부터 한 달 딱 지나게 되면 태아가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8주경에는 2달만 되면 얼굴에 입과 눈, 귀 같은 것이 생기면, 다시 말해서 팔다리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어떤 기관, 우리가 말하는 신체 기관에 급격한 분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줄 쫙 끄세요. 그러니까 뭐 입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귀가 생기고 그 다음에 팔다리가 형성된다. 이런 거죠. 그럼으로써 각각의 신체 기관이 활발하게 분화되는 그런 기간을 우리는 배아기에 일어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15년도에도 시험에 나왔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양가로 6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배아기는 여성의 신체가 태아의 존재에 대해서 적응하는 시기다라고 해서 드디어 이제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제 조심해지는 거죠. 조심해지고, 보통 우리가 여성분들이 이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보통 뭐죠? 한 2달 정도 지나야 입덧을 하기 시작하면서 밥맛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보통 뭐죠? 월경도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엄마가 드디어 태아의 존재를 알게 되고 서서히 모체가 오히려 아이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배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주가 지나고 나오면 우리 태아기가 됩니다. 그래서 태아기 일반적으로 막 아이가 이제 태동도 하고 발로 툭툭 차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엄마가 드디어 이제 배 속의 아이를 완벽하게 이식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말하고요. 그래서 10개월이 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출산이라고 하는, 딜리버리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수정으로부터 출산까지의 내용에 대한 것과 각 기간별로의 특징을 설명을 해 드렸고요. 다음으로 26페이지에는 이제 이러한 그 태아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뭐 그 과정은 과정이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것은 두말 나위 없이 행복한 일이긴 하지만, 태아는 정말 연약한 아직 생명체죠. 완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태아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26페이지 보시게 되면 임산부의 영양 상태가 아이에게 당연히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그 내용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 다음 약물 복용이라든가 특히 알코올 같은 경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 그 알코올란 세 번째 칸에 보게 되면 FAS라고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설명하는 그 아래쪽에 보면 뭐 수면자 효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알코올과 산모와의 관계가 태아에게 얼마만큼 큰 영향을 주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흡연, 임산부의 나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의 나이는 그 나와 있는 것처럼 다운 증후군의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그런 나이대가 바로 45세 이상의 초산이 45세 정도 이상 되면 다운 증후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도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도 많이 나오고, 이게 역시도 또 15년도에도 나왔고 14년도에도 나왔던 바로 이 태아에 있어서의 가장 위험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수면자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알코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모가 알코올을 섭취했을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그러한 좋지 않은 내용인데요. 그 26페이지 보게 되면 아래쪽에 기출 문제 정리하는 곳에 보게 되면 수면자 효과라고 나오면서 문제 방가로 1번을 잠깐 읽어볼게요. 문제에서 출제됐던 사례는 기출문제에서 임신 중 매일 알코올 30ml를 섭취한 산모의 아기들은 태어날 때 당시에는 별로 뭐 이렇게 신체적인 기형이 나타나지 않고 말 그대로 정상화가 분만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특히 유아기 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아이의 어떤 그런 발달
또 성숙의 어떤 그런 단계가 더디지거나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 좋아지면서 나중에 커서는 또 어떤 지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발견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수면 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타나지 않다가 먼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한 좋지 않은 어떤 상황이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이것을 우리가 수면조 효과라고 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물 한 잔 마실게요. 태아라는 게 참 너무나 가냘픈 생명체이기 때문에 특히 몸속에 있을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어떤 그런 몸가짐이나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향상학습에 제가 이제 태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 이렇게 제가 내용을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그 26페이지에도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들을 설명했습니다만은 27페이지 보면 그 향상학습에도 모의 영양 상태라든가 모의 질병 또 모의 정서 상태에 있어서의 어떤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특히 뭐 환경공해도 우리가 보통 요즘 뭐 환경 뭐 이런 그 뭐죠 별로 좋지 않는 이런 것들이 다 아이에게 태아에게는 큰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죠. 그 환경 호르몬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태아의 어떤 발달과 관련해서 두 번째 향상학습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바로 그 탈리도마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리도마이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그 어떤 사건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과거에 이제 어떤 그 산모들이 잠을 못 자고 이럴 때 어떤 수면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약물이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는 이게 수면을 도와주는 좋은 약으로서만 인식이 되고 이 부작용이 없다라고 믿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바로 이 탈리도마이드라고 하는 약물을 사용한 산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엄청나게 잘못된 그런 사건을 설명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약물이라고 하는 것이 태아에게 얼마나 큰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형적인 하나의 사례로 우리가 크게 인식되고 있는 사건이다. 제가 참고로 올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태아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46개의 염색체가 정상적으로 잘 전달되어서 그야말로 유전자 전달이 잘 되어서 유전도 잘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어떤 그 염색체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바로 그게 제가 27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기출문제입니다. 선천적으로 일반적으로 염색체 이상이죠.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서 몇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증후군 같은 거예요. 첫 번째가 다운 증후군입니다. 다운 증후군에서 존 랭커 다운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몽골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염색체 이상, 그러니까 21번째 염색체가 이상이 있다거나 이름으로 인해서 장애를 동반하게 되고 지능 발달에 지체를 보이죠. 보통 뭐 우리가 다운 증후군의 어떤 그 증세라고 할까요? 그 어떤 눈의 그 표상적 특징으로 보면은 다운 증후군이 보면은 보통 얼굴이 좀 넙득해지고 그다음에 눈꼬리가 올라가는 그죠? 뭐 이러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귀도 조그마하고 뭐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제가 또 나중에 뒤에 이 책 76페이지에 가서 다운 증후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염색체의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후군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우리가 또 이런 염색체와 관련해서 봐야 될 질병 하나가 크라인펠트 증후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크라인펠트가 발견한 성염색체 이상의 증후군입니다. 이것은 성염색체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에는 X 염색체 하나가 성염색체이고 남자 같은 경우는 X 또는 Y 염색체 하나가 성염색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상이 생김으로 해서 외성기라든가 체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왜소해지거나 아니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뭐 음모가 나지 않는다든가 뭐 이러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크라인펠트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뭐 책에는 제 뒤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저 터너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이게 터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역시도
여아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은 주로 여성의 어떤 그런 그 성적 성숙도라든가 성적인 발달이 더디게 되거나 이상 징후를 보여주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터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터너 증후군과 클라인펠터 증후군, 그다음 다운 증후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태아기 때 아이들의 염색체의 이상으로 인한 그러한 부정적 증후군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번입니다. 2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8페이지 가게 되면 여러분들 뇌발달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뇌발달. 뇌발달의 특징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뇌발달의 가장 큰 특징적인 패턴은 과잉 생성 후 속가내기다. 우리가 보통 뭐 가지치기라고 하기도 하고 속가내기도 하는데요. 또는 뭐 이렇게 가지치기라고도 합니다. 일단 태아 때 뇌에 대한 발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유런이라든가 축색돌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과잉 생성됐다가 이제 필요한 부분만 활용을 하고 이제 별로 쓰임새가 없는 것들은 이렇게 조금씩 솎아내어서 좀 담백해지는 그러한 과정을 겪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방가로 입원해 보면 유런이라고 하는 뇌세포는 신체의 다른 부분의 세포와 달리 쉽게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출생한 전후에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그 후로는 대체로 이 유런이라고 하는 세포가 점점점 감소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3번, 5번에 보세요 여러분들. 방가로 5번에 보면 이 얘기입니다. 유전자는 일단 이러한 유런과 유런 간의 연결인 시냅스라는 개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냅스를 과잉 생성하도록 명령한 후에 아까 얘기했죠. 막 이렇게 과잉 생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과잉 생성을 한 다음에 사용되지 않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소멸시키는 방식, 다시 말해서 솎아내기 또는 가지치기 하는 과정을 거쳐서 점점점 정교해지고 또 어떤 담백해지는 단순해지지만 그러나 딱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8번에 보면 또 발달 초기의 시냅스 형성과 소멸 과정이 한 차례 끝나고 나서 개인별 고유 경험이나 학습, 훈련 등에 의한 시냅스 형성 혹은 강화가 이루어질 때 환경 요인이 작용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뭐 평범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기출문제에 보면은 보기에서 지금 제가 1번부터 8번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보기들이 약간씩 변형되어서 출제가 되니까 차분하게 읽고 이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 2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딜리버리라고 하는 출생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출산이 됐어요.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죠. 세상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또 우리는 또 지난한 아주 위험천만한 또는 아주 행복한 또는 기적과 같은 그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신생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생아는 영세에서 태어나자마자 2주간의 뭐 독립호흡술에 해서 혼자 이제 탯줄도 끊고 나와서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주 정도를 가장 어떤 그야말로 정말 위험한 시기라고 그러죠. 이러한 신생아기가 이제 먼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아기라든가 유아기로 갖게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신생아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신생아에는 신체 발달에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반사라고 하는 겁니다. 반사 운동인데요. 거기 항상학습에도 제가 한드는데 신생아의 반사 운동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생존 반사와 그 다음에 원시 반사가 있습니다. 생존 반사는 거의 동물적인 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을 깜빡인다든가 그 다음 독립호흡을 해야 되죠. 탯줄이 끊겼으니까. 그래서 독립호흡을 한다든가 심장을 박동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빨기, 본능적이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본능에 의해서 빨기라든가 그 다음에 빨았으니까 삼켜야겠죠. 삼키는 이런 행동들, 이게 다 생존에 어떤 해당되는 생존 반사고요. 그 다음에 원시 반사가 있습니다. 원시 반사는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안 하게 되면 뭔가 정상성,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정상성이라고 하는 게 가장 궁금하죠. 우리 부모님도 보면 아이 태어나게 되면 손가락이 5개 다 있는지, 귀가 2개 다 있는지, 눈이 2개 다 있는지 이런 걸 먼저 확인하잖아요. 바로 그게 뭐냐면 정상성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반사라고 하는 이 행동 자체도 누구나 그야말로 신생아라면 다 하는 어떤 그런 반사적 행동들이 있는데 그걸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하지 않는다면
부모로서는 굉장히 걱정스럽고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기준이 되는 또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원시 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 바빈스키라든가 또 모로 반사라든가 그 다음에 지기 손이 지는 거 지기 반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극기 반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인데 오늘 또 그게 29페이지로 가면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거기 볼까요? 일단 근원 반사라고 해서 물체를 뺨에 이렇게 부드럽게 자극을 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빨기 반사, 대표적인 생존 반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손이 지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입으로 가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구강기에 해당되는 그런 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색 반사라고 해서 저찾기 반사입니다. 역시 생존 반사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로 반사라고 해서 깜짝 놀라는 반사죠. 그러니까 경악 반사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갑자기 놀란 큰 소리를 듣고 신체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아기가 팔과 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을 펴며 몸 쪽으로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것으로 큰 소리나 게 되면 또 몸이 불편하게 되면 등을 구부리고 손과 발을 앞으로 뻗는 그런 반사입니다. 그러니까 경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아이의 정상성에 조금은 의심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경악 반사가 모로 반사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극기 반사입니다. 이거는 저도 우리 아이 때 저도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이거 많이 해봤는데 약간 들고 이러다가 발이 들었는데 발이 땅에 닿을락 말락하면 아이가 그냥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걷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 지기 반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 또 바빈스키 반사라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간지럼 태우는 거죠. 아이들 발가락에 간지럼을 막 태우게 되면 발등을 윗등으로 붙여서 준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근데 이거는 저는 좀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바닥을 쫙 펴서 이 간지럼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거의 본능적인 반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빈키 반사라고 해서 손바닥을 누르면 눈을 감고 입을 엽니다.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동물들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동물들 보면 강아지 같은 경우도 있죠. 머리를 쓰다듬으면 갑자기 귀가 쫑긋해지고 뒤로 확 넘어가는 개들이 있어요. 개도 이제 안 하는 개가 있는데 어떤 품종의 개들은 정말 일관되게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 눈을 감고 귀가 뒤로 착 젖혀지면서 착 내려가는 아주 희한한 어떤 그런 본능적 반사를 보여주는데 인간에게도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이 손바닥을 지그시 눌리면 아기들이 눈을 감게 되고 그 다음에 입을 벌리는 이런 행동을 바로 바본기 반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영 반사도 있습니다. 우리 수영 반사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보통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물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양수라고 하는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영아기는 물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물속에 들어가도 바로 이렇게 수영도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바로 그런 이런 아마 이런 자료 화면 같은 데서 많이 봤을 텐데 이러한 반사들, 그러니까 이게 생존 반사이거나 아니면은 나와 있는 것은 원시 반사, 우리가 보통 정상성을 판단하는 반사이거나 이러한 특징들을 보여줘야 정상적인 영아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아기로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신생아기 2주가 지나서 2주부터 24개월, 보통 만 2살 될 때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가 영아기라고 하는데요. 이 영아기는 일반적으로 피아제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죠? 감각운동기. 피아제는 0세에서 2세 사이를 감각운동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 프로이트의 경우에는 구강기입니다. 이게 입에다 딱 이렇게 갖다 대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에릭슨의 경우에는 신뢰감과 불신감, 엄마와의 관계에서 신뢰감을 획득하는 시기냐, 불신감을 획득하는 시기냐, 이런 시기와 일맥상통한 그런 기간인데요. 바로 영아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면 이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30페이지의 첫 번째 보면 아까 앞부분에 제가 몇 가지 우리가 뇌발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뉴런에 관한 것, 수초에 관한 것, 시냅스 이런 것들이 이제 왕성하게 만들어졌다가 가지치기 내지는 속가내기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좀 추가해서 뉴런이 뭔가 또 시냅스가 뭔가 하는 것들 여러분이 좀 잘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은 항상 학습으로 내용을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하려고 했던 영아기를 계속 설명을 하면, 영아기는 인지 및 지적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목적 지향적인 행동도 하지만, 그러나 추상적 사고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양가로 2번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있죠. 거기에서 보면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다음 페이지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시기에는 바로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해하게 되고요. 이세가 지나면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던 대상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또 이런 것을 능력을 통해서 간단한 문제 해결도 하는 이런 단계가 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또 언어 발달이 되지 않아 주로 지각과 환경 탐색을 통해 개념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아직까지 완벽한 언어 구사를 하지 못합니다. 아빠, 엄마 정도만 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의사표시를 하려면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러나 대부분 어떤 지각, 주변에 대한 지각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탐색은 나름대로 함으로 해서 손짓 발짓으로 자신의 어떤 그러한 의사를 전달해내는 그러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시기에는 바로 정서 발달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사랑, 화냄, 공포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거의 원시적인 기본 정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러한 세 가지 정서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애착 형성이 이제 만들어지고 발달되는 과정인데, 그것은 제가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3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향상학습이 있고요. 다인수 애착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애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인수라고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영어 그대로입니다. 멀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엄마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 아빠 또는 뭐 형제 자매 또는 가까운 뭐 외가, 외할머니, 친할머니, 이러한 분들과 어떤 다른 대상에 대해서 동시에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고 거기에서 애착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바로 다인수 애착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다인수 애착은 뭐 그 아이에게 부정적으로 갈지 긍정적으로 갈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애착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1페이지 밑에 보면 기출문제에 제가 이제 애착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알다시피 애착이라든가 낯가림이라든가 분리불안, 이런 부분은 좀 개념이 크고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발달이론 네 번째 시간 여러분 열심히 잘 따라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애착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